자, 우리가 앞에서 주행저항은 구름저항과 그리고 그 공기저항, 그리고 등판저항, 가속저항 총 4개의 저항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에서 구름저항과 공기저항은 앞에서 배웠고, 자, 이번 장부터는 자, 등판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판저항은 뭐 그레디언트 혹은 뭐 힐 클라이밍, 뭐죠? 경사로죠. 경사로로 올라가는데 나타나는 저항, 혹은 뭐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나타나는 저항. 해서 이걸 우리가 등판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아래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무게가 W인 차량이 자, 세타만큼 경사진 경사 노면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차량의 무게 W는 자, 우리가 진행 방향, 경사로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수평 방향 불력과 경사로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 수직 성분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수평 방향 불력 이건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지금 W2-로 되어 있는데 W2-는 W에다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사인 세타로 해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직 방향 불력은 W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불력, 이 W 사인 세타라고 했죠. 요 힘은 자동차가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차량을 가만히 언덕에 올려놓으면은 차량이 뭐죠? W 사인 세타라는 이 수평 방향 불력만큼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결국 차량이 이 경사로로 올라가려면은 W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힘만큼 밑에서 구동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구동력, 필요한 구동력이 뭐죠? 결국 이 구동력은 자, 이 저항을 보다 커야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W 사인 세타, 즉 W2-를 우리가 자, 이걸 등판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일정 속도로 올라갈 경우, 자, 자동차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이 발생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뭐가 발생하죠? 지금 설명한 자, 등판 저항이죠. 즉 차량 총 중량의 불력인 W 사인 세타가 진행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등판 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죠. 즉 자동차가 경사면으로 올라갈 때 전체 차량 중량 중 경사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성분의 힘, 자, 이 힘은 뭐죠? 차량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등판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등판 저항,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기울기 저항이라고도 해요. 즉 경사로 각도 세타가 있죠. 즉 기울기죠. 쉽게 말해서 수평면에 대한 기울기의 정도를 나타나기 때문에 기울기 저항이라고도 하고, 혹은 구배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 첨자로 G를 표시해서 RG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결국 등판 저항 RG는 W 아까 2-라 그랬어요. 자, 노면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 이 W의 불력이라 그랬죠. 자, W2-, 그리고 이것은 W 사인 세타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 등판 저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인 세타를 우리가 등판 저항 계수라고 합니다. 즉 세타 값만 알면은 자, 차량의 무게를 곱해 가지고서 자, W 사인 세타 해서 우리가 등판 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 정확히 쓰면은 이 W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이 등판 저항을 W 사인 세타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자, W 탄젠트 세타로도 씁니다. 물론 각도가 크면은 모르겠지만 각도가 좀 등판로, 경사로의 각도가 작을 경우에는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하고 크기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 W 사인 세타 대신에 자, W 탄젠트 세타로도 보통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등판 저항을 고려할 경우 자, 차량의 총 중량의 노면에 대한 수직 불력, 자, W2-가 아니고 W-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W가 아래로 연직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죠. 전체 차량 중량. 그리고 이 노면의 수직한 방향의 성분 W-죠. W-. 자, 수직 불력 W-는 자, 그때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W 코사인 세타로 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W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사로가 아니고 수평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구름저항 계수라고 해서 자, 구름저항 계수 μ에다가 W를 곱해가지고 구름저항을 구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경사로로 올라갈 때는 자, 이 노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방향이
이 힘이 아니고 W 코사인 세타, 즉 W 다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W보다 W 코사인 세타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수평 위치에 있을 때의 차량 총 중량 W에 비해서 경사로에 올라갈 때 노면의 수직한 성분은 자,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사로 올라갈 때 구름 저항은 자, 수평면에서의 뮤 W 대신에 자, 이 경사로 올라갈 때는 뮤 W 다시입니다. 2-가 아니고 이게 뭐죠? W 코사인 세타라 그랬죠? 뮤 코사인 세타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노면의 기울기는 각도로 표시하지 않고 백분율로 표시한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탱크가 어디로 올라간다든가 차량이 어디로 올라간다든가 그럴 때 몇 도 경사각으로 올라간다. 뭐 혹은 등판율이 몇 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뭐 등판율 30%, 등판율 50% 이렇게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분율로 많이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즉 세타가 작을 경우에는 아까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래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사각에 대한 주요 수치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사각 탄젠트 세타는 뭐죠? 여기 이렇게 각도가 경사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세타로 되어 있죠. 그때 만약에 이게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자 10분의 2예요. 어떤 특정 세타일 때 밑변분의 높이의 비가 10분의 2라고 했을 때 10분의 2는 뭐죠? 5분의 1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5분의 1, 즉 0.2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각도는 약 31.31도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0.2지만 자 사인 세타는 0.19612. 자, 0.2나 0.19나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각도가 점점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값하고 사인 세타 값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각도가 아래로 점점 커지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세타가 26.5도일 때 그때 탄젠트는 약 0.5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 26.5도는 그때 사인 26.5도는 약 0.4471.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약간 벌어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사로 올라갈 때 높은 경사로를 잘 안 올라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각도일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즉 백분율로 많이 표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작을 경우에는 즉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 요 경사로 밑변분의 높이 즉 탄젠트 세타죠. 자, 탄젠트 세타가 10분의 2니까 아까 5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5분의 1. 자, 그러면 아까 11.31도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때 우리가 이 차량이 11.3도의 경사로로 올라간다고 표현하진 않고 등판율 20%죠. 탄젠트 11.3도는 0.2, 약 20%가 된다 그랬죠. 곱하기 100 해주면. 그래서 등판율 20%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탄젠트 세타가 10분의 5다. 그러면 10분의 5는 2분의 1이죠. 즉 세타로 치면은 자, 여기 26.5도 정도 되는데 이때 만약 이 차량이 여기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등판율 50%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50%의 경사로를 이 차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서 등판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가속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저항이라는 것은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힘, 이것을 우리가 가속저항이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동차의 속도의 변화를 주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체의 운동 속도를, 즉 자동차의 속도를 상승시키려면 그 물체의 관성력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성이 뭐죠?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최초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관성력은 뭐죠?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이 자동차는 최초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뭐죠? 즉 관성력. 이 자동차는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힘, 즉 다시 말해서 최초의 그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최초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력을 바로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관성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 이것을 우리가 바로 가속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속저항을 다른 말로 관성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성저항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가 가속할 때, 자, 우리는 이 자동차를 하나의 강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강체로 보면 이 자동차가 가속될 때 자동차는 뭐예요? 주행 방향으로 가속하게 되면서 회전은 안 하죠. 즉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이렇게 회전하거나 자동차 자체가 회전을 안 하면서 자, 가속을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전체로 봤을 때 이 자동차는 병진 가속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속 저항은 우리가 보통 RAC로 우리가 표시를 해요. 자, 저항은 보통 우리가 R로 표시하고, 근데 이 영문 이니셜 AC를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RAC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은 MA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뉴턴의 제2법칙 보시면은 F 이퀄 MA가 있죠. 질량 M인 물체가 질량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주면은 그 힘은 A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다는 거. 이게 뉴턴의 제2법칙이었죠. 근데 그 가속도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구동력, 그 F죠. 즉, 다시 말해서 인여 구동력. 그게 바로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즉, 에너지 손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F 대신에, 자, 가속 저항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 저항 RAC는 MA가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무게로 표시가 되지 질량 M으로 표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M은 우리가 G분의 W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속 저항은 G분의 WA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RAC는 가속 저항이 될 테고, M은 자동차의 질량, 그리고 W는 자동차의 무게가 되겠죠. 우리가 질량으로 자동차가 주어졌을 때는 RAC는 MA로 해서 가속저항을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게로 주어졌을 때는 G분의 W로 해가지고 가속저항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는 가속도, 자, G는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가속을 하려면은, 자, 순수하게 아까 F 이퀄 MA 대신에 R로 해서, 자, 뭐라 그랬죠? A라 그랬습니다. 혹은 G분의 W라고 했는데, 자동차를 가속시키려면 자동차 자체가 가속이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가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를 가속시킨다는 거는 타이어를 지금보다 더 빨리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어를 빨리 돌린다는 거는 엔진부터, 즉 타이어까지 연결된 중간에 있는 기어를 더 빨리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가속하려면은, 자, 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관성력. 자동차가 빨리 가려고 하면 최초의 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력을 극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가속 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가속시키려면은 중간에 연결된 기어의 속도를 지금보다 더 빨리, 즉 각속도를 빨리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어를 더 빨리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죠? 기어도 역시 관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회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자동차를 가속시키려면 기어를 더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어의 관성력을 또 하나 극복하는 그 힘을, 즉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를 가속한다는 것은 자동차 내부의 기관과 동력 전달계의 회전 부품, 주로 기어가 되겠죠. 회전 부품들은 주행 방향뿐만 아니라 회전 방향으로도 가속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가속시키는 데는 자동차 자체의 병진 가속 운동에다가, 즉 병진 가속 에너지죠. 거기다가 회전 가속 운동, 즉 기어의 속도를, 즉 각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 저항, 즉 회전 가속 운동에 대한 저항이 추가로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속 저항에는 이들 회전부의 기어라 그랬습니다. 회전부의 관성을 극복하는 데 소요되는 회전력을 별도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결국 뭐죠? 자동차의 중량이 증가된 것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이라고 해서 델타 M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가속 저항이 아니라 이 기어의 회전에 대한 관성력까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랬는데, 이런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을 고려한 가속 저항은 정확히 쓰면 어떻게 되냐면 RAC는 M 플러스 델타 M에다가 A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가속 저항은 MA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다 델타 M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델타 M이 결국 뭐냐면은 엔진에서부터
타이어까지 중간에 기어로 해서 회전력을 전달한다 그랬죠. 그 기어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랬는데, 즉 저항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 저항을 차량의 질량에 비례해서 비율로서 우리가 표시한 거를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자, 자동차의 가속 저항은 M 플러스 델타 M의 A로 해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걸 자동차의 무게로 표시하면은 G분의 W 플러스 델타 W의 A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이라는 거, 회전 부분 상당 질량 혹은 회전 부분 상당 중량, 거의 같은 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총 질량, 원래 M이라 그랬죠. 질량과, 자, 기어를 회전시키는데,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자,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거를 자동차 질량에 상당해서 표현한 게, 자,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이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을 우리가 델타 M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자동차 총 질량 M과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B, 즉 엡실론이라는 걸로 해서 표현해가지고 아래와 같은 식으로도 다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자동차의 가속도, 가속저항 RAC는 M에다가 1 플러스 엡실론의 A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엡실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의 질량과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B 해서 M분의 델타 M을 엡실론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엡실론 대신에 요 M분의 델타 M을 넣으면은 최초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혹은 무게로 표시했을 때는 G분의 W의 1 플러스 엡실론 A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B, 즉 엡실론 M분의 델타 M은 일반적으로, 자, 자동차의 총 기어비의 제곱에 비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총 기어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기어비에 대한 거는 우리가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하여튼 엔진에서부터 타이어까지, 자, 기어의 변화, 기어 이수의 변화에 의해서 타이어의 회전 속도가 변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는 먼저 변속기에서 한번 기어의, 자, 기어비를 변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변속기를 거쳐서, 자, 추진축을 거쳐서 종감속 기어에서 또 한 번, 자, 이렇게 기어비를, 자, 변화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총 기어비는 변속비에다가 종감속비를 곱한 게 총 기어비가 돼요. 그래서 이 엡실론의 값, 즉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비는, 자, 총 기어비의 제곱에 비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용차, 보통 화물차죠.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변속비가 굉장히 큽니다. 변속비가 크다는 거는 기어가 많이 연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죠? 엔진에서 나오는 기어가 타이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더 큰 기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기어비가, 즉 변속비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가속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이 얘기는 상용차, 즉 트럭 같은 경우는 뭐죠? 승용차에 비해서 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비, 엡실론의 경험값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승용차하고 이제 화물차가 있죠. 승용차,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5단 기어일 때가 있고 1단 기어일 때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기어비가, 즉 저단일 때, 1단일 때가 자동차의 속도가 가장 느릴 때입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작은 기어하고 큰 기어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럼 작은 기어가 큰 기어를 돌리려고 하면은 회전에 대한 관성력이 크기 때문에, 자, 회전에 대한 저항이 훨씬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단은 거의 크기가 같은 기어가 연결됐기 때문에, 자, 회전 속도 증가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돼요. 자, 요건 제가 3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 승용 자동차가 5단 기어일 때는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비가 0.05에서 0.07, 즉 차량 질량 혹은 차량 무게의 약 5에서 7%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1단 기어로 주행할 때는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비가 0.25에서 0.45, 거의 차량 무게의 25%에서 45%까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엡실론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속 저항을 하는데, 가속하는데 좀 더 큰 저항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저단일 때 이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비가 거의 2.0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죠? 차량 질량보다도 더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속 저항이 승용차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의 주행 저항에는 구름 저항, 공기 저항, 그리고 등판 저항, 그리고 가속 저항 총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총 주행 저항은 뭐죠? 이 4가지를 다 합친 게 총 주행 저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주행 저항은 자동차의 주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저항들의 합, 이걸 총 주행 저항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구름 저항, 공기 저항, 등판 저항, 가속 저항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4가지가 자동차의 주행 조건에서 항상 다 작용하는 건 아니죠.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서 이 중에 각각 해당되는 것만 저항으로서 주행 저항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평탄로, 즉 경사로가 아닌 평평한 도로입니다. 평탄로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 총 주행 저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타이어의 주로 변형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구름 저항은 일단 발생할 테고, 그리고 속도는 일정하다고 하지만 고속으로 일정하게 주행한다고 하면 공기 저항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평탄로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 총 주행 저항은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의 합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1번에 대해서 뭐죠? 이번에는 경사로, 즉 비탈길을 일정한 속도로 등판하고 있는 경우에 총 주행 저항입니다. 그 경우에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 외에 추가로 뭐가 발생하겠죠? 자, 비탈길이니까 즉 경사로죠. 즉 등판 저항이 하나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과 등판 저항을 합친 게 전체 총 주행 저항이 될 테고, 자, 세 번째는 평탄로를 일정한 가속도로, 즉 자동차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하는 경우에 총 주행 저항은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 외에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했으니까 가속 저항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합이 전체 총 주행 저항이 될 테고, 자, 네 번째로는 오르막길을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하는 경우에 총 주행 저항. 즉 오르막길에서 뭐예요? 속도까지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뭐죠? 구름 저항이 발생할 테고, 공기 저항, 거기다가 속도를 증가시키니까 가속 저항, 거기다가 오르막길, 경사로죠. 그러니까 등판 저항까지 추가한 요 4가지 모든 저항이 이때는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을 일정한 가속도로 가속하는 경우에 총 주행 저항은 이 4가지를 모두 합친 게 전체 가속 저항, 전체 주행 저항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주행 저항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행 저항 출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출력이 동력이죠. 쉽게 말해서 파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파워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앞에서 구름 저항을 구하고 구름 저항을 극복하는데 소요되는 동력, 그리고 공기 저항을 계산하고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데 소요되는 동력, 즉 그걸 배웠습니다. 결국 이 출력이라는 게 결국 동력이죠. 주행저항 출력이라는 것은 주행저항을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소요되는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행저항 출력, 여기서 PR이라고 돼 있죠. 자, 파워인데 주행저항을 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PR로 했습니다. 주행저항 출력은 주행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단위시간당 소요되는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즉 단위시간당 소요되는 에너지, 이게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자, 그래서 주행저항 출력은 자, 시간분의 1, 우리가 출력, 동력, 이걸 딴 말로 뭐라 그랬죠? 일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즉 1은 뭐죠? 워크 해서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라 그랬습니다. 1을 단위시간으로 나눠준 거, 그래서 일률이라고도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시간분의 1이고, 그래서 이건 시간분의 힘 곱하기 거리, 그리고 시간분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가 속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결국 주행저항 출력은 결국 뭐냐면은 힘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그 주행저항을 극복하는 데 요구되는 동력, 즉 출력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은 T분의 W, 이때 W는 1이죠. 1. 자, 그래서 T분의 FS가 된다 그랬고, 그리고 T분의 S는 속도 V, 그래서 FV. 결국 근데 이 F는 뭐죠? 주행저항이죠. 주행저항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구동력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자, 그런데 결국은 주행저항을 극복하는데 요구되는 그 구동력은 결국 그거에 해당하는 힘은 결국 주행저항이니까 이것은 RV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킬로와트가 된다 그랬죠.
SI 단위, 국제 단위계는 킬로와트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마력을 사실 많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행 저항을 극복하는 데 요구되는 동력 PR은 RV가 되고, 이 R에는 뭐죠? RR, 즉 구름 저항 플러스 공기 저항 플러스 등판 저항 플러스 또 뭐죠? AC죠. 엄밀히 말하면 가속 저항의 합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주행 저항의 실제 계산, 뭐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첨단 자동차 CC라는 데서 참조해서 우리가 인용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동차의 주행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동차의 주행 속도는 현재 시속 80km로 자동차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터/세크로 하면 22.2m/s에 해당하고, 그리고 노면 기울기가, 즉, 탄젠트 세타, 즉, 0.2예요. 즉, 각도로 하면 11.31도. 우리가 그리고 이걸 등판율로 하면 뭐죠? 20% 등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경사로를 시속 80km로 주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기 밀도로는 1.226,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1, 그리고 가속도는 0.2m/s제곱의 가속도로 속도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속도는 현재 0이에요. 바람이 전혀 안 불고 있는 상태죠. 자, 그때 이 조건에 대해서, 자, 승용 자동차하고 상용 자동차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질량, 승용 자동차의 질량, 뭐 심볼은 M으로 표시하고 2000kg, 그리고 자, 중량은 9.8을 곱한 거니까 자, 19,620N으로 표시해도 되고, 그리고 동하중 반경, 타이어의 반경이죠. 자, 0.3m, 구름 저항 계수, 이 승용차의 구름 저항 계수는 이 노면에서 0.02, 즉 차량 무게의 약 2% 정도가 자, 구름 저항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투영 면적 AF는 1.8제곱미터, 그리고 공기저항 계수, 이 승용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0.3,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비는 0.1, 즉 차량 무게 혹은 질량의 약 10% 정도가 회전 부분 상당 질량으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속 저항을 구할 때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용 자동차 질량은 38,000kg, 굉장히 무거운 차죠. 그리고 자, 중량으로 표시하면은 곱하기 9.8을 해서 뉴턴 단위로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타이어 반경은 0.5m. 그리고 구름 저항 계수는 승용차는 0.0이었는데, 자, 상용차는 0.008. 즉, 차량 무게의, 뭐죠? 1%도 안 되죠. 0.8%.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구름 저항이.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일반적인 상용 자동차, 뭐 트럭이나 이런 거는 승용차에 비해서 공기압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 자동차는 이런 승용차에 비해서 구름 저항이 적게 나타나요. 즉, 타이어 변형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용 자동차의 앞 투영 면적, 즉 전면 투영 면적은 약 7.0 제곱미터가 되고, 공기 저항 계수는 약 1.0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공기 저항 계수는 1.0. 자, 그리고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은 0.2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차량 무게의 약 20% 정도가 자, 가속 저항을 계산할 때 질량에 추가가 된다는 거죠. 20% 정도가.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를 먼저 쭉 나타냈습니다. 자, 먼저 구름 저항에 대해서 보시면, 자, 구름 저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름 저항 계수에다가 무게 W를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질량으로 주어졌을 때는 mg로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구름 저항은 자동차, 승용차의 구름 저항은 약 392.4N, 그리고 아까 상용차는 2982N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공기저항, 자, 2분의 1 로시드 AF VR, 그리고 여기서 VR은 바람에 대한 자동차의 상대 속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람이 전혀 안 부는, 즉 바람 속도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자동차의 속도의 제곱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때는. 자, 하여튼 자동차, 승용차의 공기저항은 163N, 그리고 상용차의 공기저항은 2115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사로였죠. 그럼 등판 저항 발생하겠죠. mg 사인 세타 혹은 w 사인 세타를 우리가 등판 저항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승용차의 등판 저항은 392, 그리고 상용차의 등판 저항은 7456N. 그리고 가속 저항은 RAC는 MA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을 고려해 가지고, 자, 요 엡실론 값을 우리가 추가로 더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식에 대입했을 때 승용차의 가속 저항은 440N, 그리고
상용차의 가속 저항은 9120N 이렇게 나왔고, 그럼 결국 총 주행 저항은 어떻게 돼요? 요 네 가지를 다 더한 게 총 주행 저항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승용차의 총 주행 저항은 1388N, 그리고 상용차의 총 주행 저항은 21,673N. 자, 이와 같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인자의 값에 의해서, 자, 우리가 구름 저항식, 공기 저항식, 등판 저항, 가속 저항식에 각각 대입함으로써, 자, 전체, 자, 이런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한번 아래에 이제 글을 보시면은, 자, 상용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에 비해 등판 저항과 가속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랬습니다. 즉, 총 저항에 대한 등판 저항과 가속 저항의 비율이 승용차보다 보통 크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경사로를 올라가고 또 뭐예요? 속도까지 증가시키는, 즉 등판 저항하고 가속 저항이 포함돼서 전체 주행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정상 주행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상 주행 상태, 즉 평지면은 뭐죠? 경사로가 아닌 평지니까 이때는 뭐가 빠지게 되죠? 등판 저항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정속 주행, 즉 일정 속도면은 역시 가속 저항도 빠지게 될 겁니다. 전체 주행 저항에. 즉 평지에서 정속 주행 상태인 정상 주행 상태에서 보시면은, 즉 RG하고 RAC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의 저항을 총 저항으로 나눈 비율을 한번 승용차하고 상용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즉 전체 주행 저항에서, 자, 뭐죠? 여기 등판 저항하고 가속 저항을 뺀, 즉 다시 말해서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의 비가 전체 총 저항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가라는 것을 승용차하고 상용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정상 주행 상태니까, 자,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 두 개를 합친 전체 저항이 요거죠. 그것을 이 승용 자동차 전체 저항에 대해서 나눈 그 비율이 약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0.4에서. 근데 상용 자동차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의 합이 아까 경사로까지 포함한 전체 저항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가 약 0.235, 즉 23.5%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저항에 대해서 승용차는 구름 저항과 공기 저항의 비가 0.4, 즉 40%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60%가 뭐죠? 등판 저항하고 가속 저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60%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상용 자동차는, 자, 구름 저항하고 공기 저항 부분을 뺀 게 어떻게 되죠? 100에서 23.5를 빼니까 나머지가 약 어떻게 됩니까? 76.5% 정도가 등판 저항하고 가속 저항에 필요한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상용 자동차는 승용 자동차에 비해 등판 저항과 가속 저항 비율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가속 저항 같은 경우 승용차에 비해서 상용차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변속비라든가 이런 총 기여비가 크다 그랬습니다. 총 기여비가 크면 뭐가 커진다 그랬죠? 회전 부분 상당 질량의 비, 이 엡실론 값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용 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엡실론 값이 크기 때문에 가속 저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겁니다. 즉 정속으로 평지에서 정속 주행할 때는 승용차나 상용차나 별 차이가 없지만, 이 경사로 그리고 가속도까지, 속도까지 증가시킬 때는 승용차에 비해서 상용차가, 즉 그 에너지 소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승용차에 비해서 상용차는 뭐죠? 등판 저항과 가속 저항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즉 등판로를 경사지를 올라가거나 혹은 속도의 증가, 즉 가속도를 내는데 승용차보다 좀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행저항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행저항 성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거를 배우고 나서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자동차의 구동력 혹은 자동차의 주행저항, 그로부터 이 자동차가 이런 노면에서 최고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혹은 가속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거기에 사용되는 일부분이 바로 이 주행저항 선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등속도로, 일정 속도죠. 등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의 전 주행저항을 측정하여 가로축의 속도,
세로축의 총 주행저항을 취하여 나타난 선도, 이것을 우리가 주행저항 선도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자, X축이 자동차의 주행 속도예요. 그리고 Y축이 자동차의 주행 저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주행 속도하고 주행 저항 선도라 그랬죠? 여기에는 경사로에는 해당되지 않고, 뭐죠? 등속도로 달리는, 경사로가 아니라 가속도, 차량을 가속화하는 데 요구되는 가속 저항을 뺀 선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속 저항만 빠진 선도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행저항 선도에서 총 주행저항은 구름저항과 공기저항과 등판저항의 합으로서 나타낸 선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즉 등속도이기 때문에 가속저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행저항 선도에서 맨 처음에 수평노면에서 경사도가 0이죠. 수평노면에서, 자, 총 주행저항은 어떻게 되겠죠? 수평노면에서 총 주행저항은 등판저항이 빠지겠죠. 즉 수평노면에서 총 주행저항은 구름저항하고 공기저항을 합친 걸로 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경사도 0인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사도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이 각도가 사인 세타로 쭉 나타났는데, 사인 세타 값입니다. 사인 세타가 0, 사인 세타가 뭐 0.02, 뭐 사인 세타 0.04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이 사인 세타는 우리가 경사도 올라갈 때 등판 저항 계수라고 했죠. 자, 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건 뭐죠?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평지가 아니고 경사로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사인 세타 이퀄 0도의 라인을 한번 볼게요. 요 라인입니다. 사인 세타 이퀄 0도 쭉 요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즉 사인 세타가 0도죠. 평지에서, 자,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0이에요.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0일 때, 자, 주행 저항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 값으로 나타났어요. 자동차의, 자, 속도가 0일 때 주행 저항이 0. 자, 자동차의 속도가 0이니까 자동차의 속도가 0일 때 나타나는 저항은 뭐죠? 구름 저항밖에 없습니다. 자, 공기 저항은 없죠. 속도가 0이니까 구름 저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 저항만 공기 저항은 없고 구름 저항만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경사도가 0인 상태니까 사인 세타 0. 등판 저항도 존재 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사인 세타 이퀄 0. 평지에서, 는 주행저항 선도가, 속도에 따른 주행저항 선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속도가 0일 때가 바로 요 점이니까 요게 바로 구름저항에 해당한다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구름저항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동차의 속도가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평지죠. 속도가 증가하니까, 자, 전체 주행저항이 점점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죠? 공기저항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저항이 추가가 되니까 곡선이, 저항선도가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평지에서 속도에 따른 주행저항을 나타낸 곡선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인 세타가 0.0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뭐죠? 경사로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경사로로 올라가니까, 자, 최초의 속도 0일 때 구름 저항에다가 뭐가 추가가 되죠? 등판 저항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사인 세타 이퀄 0.02일 때, 자, 자동차의 속도가 0부터 시작을 해요. 0일 때, 자, 저항이, 아까, 자, 평지에서는 저항이 요거였어요. 요게 구름 저항이었죠. 자, 근데 사인 세타가 0.02가 되니까 최초 속도 0일 때 저항이 요만큼 추가가 됐어요. 자, 요 추가된 양이 뭐에 해당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게 바로 0.02의 경사도를 올라가는데 필요한 바로 등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즉 등판 저항이 추가가 되겠죠. 요만큼 추가돼서 전체 속도 0일 때 전체 저항은 구름 저항에다가 등판 저항을 합친 저항이 전체 저항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속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아까 세타 이퀄 0도와 마찬가지로 세타 이퀄 0.0일 때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기 저항이 추가가 되니까, 자,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행 저항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그 다음 위에는 사인 세타가 0.04. 즉 뭐죠? 등판 저항이 좀 더 커진 거겠죠? 0.04일 때는 뭐죠? 요 부분이 등판 저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각도에 따라서
요 곡선은 뭐예요? 평행하게, 똑같이, 요 높이 차이나 요 높이 차이 다 똑같겠죠?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자, 경사로가 커짐에 따라서, 자, 속도에 따른 주행저항 곡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평지, 사인 세타 이퀄 0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평지보다 아래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리막일 때는 등판 저항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즉 차량이 가만히 경사로의 아래쪽 방향으로 올려져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밑으로 저절로 내려가겠죠. 즉 경사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는 등판 저항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가 0.0이면 아래쪽 경사로를 내려가는 거니까 등판 저항이 마이너스니까 전체 저항은 뭐예요? 그만큼 줄어들겠죠. 등판 저항이 아니라 마이너스 등판 저항이니까 자 전체 주행 저항이 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만큼 마이너스 부분만큼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주행 저항 선도예요. 자, 요거 주행 저항 선도는 여러분들이 좀 의미를 앞에서 배운 걸 통해 가지고 배운 거하고 요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요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주행 저항 선도는 뒤에 다시 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행저항 선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될 겁니다.